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또 무지막지하게 하락했습니다. 어제 반격을 하고 오늘 해외 증시가 좋아서 상승 출발을 하면서 이제 이 단기 하락을 마무리하는 그런 수순을 그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중에 투자 심리가 무너지면서 시원하게 밀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영향이 큰 게 지금 통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1,300원이 갈 건데 그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을 할 수는 없지만 자, 어차피 얻어 터질 거 우리 정부가 노련해서 이렇게 했더라면 어차피 얻어 터질 거였으니까 금리 인상 같은 거 안 했고 오히려 지금 한국 경제 고령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이 금리 인상이 아니라 지금 제로 금리로 가야 됩니다. 제로 금리로 가서 외국 자본 빠지면서 그거에 대해서 환율 방어를 안 해가지고 단기간에 1,500원이 됐다. 원달러 환율이. 이 상황이 됐을 때 외국인들 어차피 빠져나갈 외국인들 왜 1,200원, 300원에 환전을 하게 해주는지 1,500원에 가져가라고 하고 증시야 뭐 팔 만큼 팔고 또 지금 파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뭐 그렇지만 채권 시장에서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되나. 금리 인상 해봤자 얻는 게 하나도 없는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뭐 통치 행위의 측면에서 보면 구인난입니다. 3D 업종은 구인난이고 근데 이 3D 업종이 구인난이라는 게 누굴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학창 시절에 돈 들여서 학원 보내고 대학 비싼 등록금으로 대학교 마치고 이랬는데 너 공장 가서 일해. 뭐 이게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뭐 대학교를 많이 없애가지고 아예 고졸 비중을 한 절반 정도로 만든다든지 과거처럼 뭐 공고 상고의 어떤 시스템을 유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모르겠는데 다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누가 공장 취직해. 그러면 지금까지 너 학원비 그냥 길바닥에 뿌린 거야. 대학교 등록금 그냥 자선 그냥 기부한 거야. 뭐 이렇게 되면서 가야 된다.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뭐 주식시장을 박살내고 가상화폐를 박살내서 물론 가상화폐는 박살나야 마땅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젊은 친구들 돈 없으니까 니네도 이제 일 좀 해. 뭐 이런 구조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소탐대실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정부가 언제부터 물가에 대해서 그렇게 벌벌벌 떨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금리를 보시면 자, 금리를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지금 서민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택 가격 뭐 차라리 내리면 다행인데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황금성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주택 구매할 때 대부분 대출을 받는데 대출 이자 올라갑니다. 지금 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기요금 지금 나오는 것보다 5,000원 더 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거 올려야 되고 주유소 휘발유 2,300원 갔다. 그리고 덜 타니까 어차피 뭐 이 물가가 올라가면 알아서 조절이 되는 건데 우리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어차피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게 뭐가 달라집니까? 수입 물가는 그대로인데 우리가 금리만 올린다. 그냥 대출 이자에 죽고 자산시장 주식 하락하고 주식 투자자들이 1,000만 명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5분의 1이 지금 물가 뭐 1,000원, 2,000원 안 올리려고 발악한 것 때문에 지금 뭐 몇천만 원씩 평균 아마 몇천만 원씩 손해를 봤을 겁니다. 이게 과연 옳은 정책이냐? 그렇다고 뭐 미국처럼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느냐? 미국은
15억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곡물 생산량에 세계 최대 산유국에, 예. 그리고 소비력이 왕성한 인구가 3억이 넘고 세계 최대 군사 대국에 달러의 새누리지 효과도 누리는 뭐 이런 국가가 실업률이 낮아지고 거의 완전 고용 상태가 됐는데 그 상태에서 금리를 안 올리면 물가가 올라서 큰일 나겠다. 뭐 이건 당연한 정책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도대체 도대체 근데 한국은 뭐냐? 뭐 쥐뿔도 없는데 중국은 그래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내수 경제가 그나마 조금은 있습니다. 내수로 돌아갈 만한 여지가 있고 지금 중국은 어떻게 합니까? 금리 안 올리고 어쨌든 완화적인 정책을 취합니다. 물론 이 아주 적극적인 건 아니지만 일본 내년 3월까지 그냥 양적 완화 계속합니다. 대만 이번에 0.25% 올렸습니다. 무슨 이 나라들보다 대만은 외채가 없습니다. 일본 세계 1위 채권국, 중국이 세계 2위, 아니 세계 3위인가? 세계 2위 채권국. 예. 예. 그래서 보면 세계 1위 채권국이 일본이고, 예. 순채권액이 한 3조 달러 이상 됩니다. 예. 그리고 중국이 한 2조 달러 정도 되고. 뭐 근데 우리는 순채권이 한 2천억 달러 정도 되나? 예.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만은 아예 해외 부채가 없고 이런 국가들조차도 굉장히 조심하는데 뭐 있다고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배경을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통화 정책에서 문제가 우리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면 그 통화 정책이 코스피가 2200까지 밀렸을 때 이거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수정을 가한다라고 하면 여기가 바닥인 거고 수정을 가하지 않으면 거의 뭐 한 1800까지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보다도 더 1600까지는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물론 뭐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수습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그때 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지금 정부가 어쨌든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뭐 각계 전문가를 발탁한다고는 하지만 경제 쪽에서 딱히 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보이지 않고 그러면 한국은행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은 계속 옛날부터 물가를 좀 중시해 왔으니까 그리고 한국은행이 물가 중시한다고 금리를 올리면 이걸 정부 쪽에서 한국은행이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뭐 간섭을 할 수는 없지만 발언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공급 문제로 인한 물가 인상이고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폐해가 물가를 잡는 편익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네가 나중에 책임을 다 뒤집어 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런 파국에 책임을 뒤집어 쓸 각오가 있으면 금리 인상을 해라. 이 정도 선을 그어 놓을 수는 있는데 아유 뭐 말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입만 더러워지지. 네, 그리고 기술적으로 반등조차 못한 이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21선하고의 이격이 9%입니다.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어쨌든 통계적으로 보면 이 21선과 이격이 10%가 됐을 때 대부분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9%까지 왔으니까 거의 다 왔는데 굳이 좀 이런 시장에서 좀 특이점을 보자면 코스피는 그나마 덜 내렸는데 코스닥이 좀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이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뭐 굉장히 단순합니다. 코스닥은 오직 투자 심리입니다. 그러면 대형주들이 이렇게 빠지니까 뭐 따라 빠지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대형주가 많이 떨어지니까 이 중소형주를 그나마
예, 건재한 중소형주를 팔아서 대형주로 물을 탑니다. 이거 또 얻어 터집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동성이 빠지니까 이제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 아휴, 뭐 좋은 시절이 다 갔다, 뭐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이 하락이 수습이 된다 하더라도 좋아지려면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걸 생각하면 사실상 뭐 앞으로 제 유튜브는 신세 한탄방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아무리 잘나도 시장이 안 도와주면 수익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주가가 안 올라가는데. 예.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열심히 대안 투자를 찾고, 예, 그리고 주식시장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걸 계속 찾아 나가는. 예, 그러면서 또 이런 시장에서, 예, 여러분께서 두 가지를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능력에 비해서 주식 비중이 작다. 근데 이거는 정말로 티가 다 납니다. 아, 저 주식 많이 안 갖고 있는데, 근데 주식이 많이 내려요. 오늘 어마어마하게 내리네요. 뭐 이런 얘기만 들어도, 적지 않게 갖고 계시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고정 수입입니다. 예, 능력에 비해서 주식 비중이 적으면 사실 오늘 같은 하락에도 크게 동요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고정 수입이 있으면, 잘 됐네. 앞으로 더 사면 되겠네. 그리고 이 미래 수입이 장기적으로 예, 장래 미래 수익이, 예, 장기간 확정적이라면 대리 2년 동안 앞으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싸게 계속 사 나가지 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주식 비중을 줄이려면 다른 투자처가 필요합니다. 고정 수입, 여기서 우리가 근로소득 외에 고정 수입을 얻으려면 상가를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뭐 고배당주를 산다든지 뭐 등등의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찾은 것 중에서 가장 투자금 대비해서 이 고정 수입이 잘 나오고 일정하게 나오고, 뭔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놀러 가도 일을 하고 돌아가는 그런 건 결국 태양광밖에 없더라. 그래서 대체 투자하고 태양광 쪽에서 지금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예, 성과가 나가지고,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100kW 발전소 하나씩 다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이런 걸 해서 주식 외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체력을 키워주는 거, 요거밖에 없는 게 좀 아쉽고, 이런 장세에도 제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좋겠지만, 저는 오직 시장 바락이고 시장이 좋을 때 겨우 뭐 그냥 수익 내는 정도라서 이런 장세에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1도 안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한결같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고, 시장이 이렇게 나쁘다고 해서 지금 경기가 나쁜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아니, 경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업 실적 전망이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은 자체적으로 뭐 자사주 매입을 하든 뭘 하든 해서 결국은 회복을 할 겁니다. 시장만 진정이 되면. 그래서 보유 중인 종목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마이너스가 찍혀가지고 손실 금액이 많이 찍혀 있으면 얼마나 짜증이 나고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시간이 해결해 주는 종목이 있고 없는 종목이 있는데, 적어도 시간이 해결해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짜증나고 기다려야 되는 게 좀 불편한 거지.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대 매매가 나오려면 이 평단가 대비해가지고 보통 7에서 8, 여기서 30%면 한 5에서 6 정도. 여기서부터 이제 5만 원 기준 잡고 5만 원을 깨면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올 건데, 그 삼성전자 같이 큰 종목에서 반대 매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가를 뭐 밀어붙인다. 굉장히 큰 리스크니까 뭐 그런 의도적인 어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신용잔고를 보면 그 말씀드렸듯이 이 신용잔고가
과거에 비해서는 대형주 비중이 커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극단적으로 뭐 한 6조, 7조 이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예전보다 훨씬 늘었으니까. 근데 이제 신용이 많이 줄어서 19조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한때 25조 원대. 예, 그러면 이게 또 나중에 여기서 끝나느냐?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멀지 않나. 예. 그래서 신용이 어쨌든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이 약세고 흔들리고 하다 보면 뭐 제정신인 사람은 신용을 못 쓸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신용 때문에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 생각보다는 덜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신용 숫자는 줄어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썸머랠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앞으로 2년 동안 주식 투자자의 이 본분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굉장히 제한적인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리고 금리 안 올리는 국가들도 주식시장이 나쁘기 때문에 꼭 금리만 문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지만 굉장히 큰 이유를 차지하는 게 맞습니다. 지불도 없는데 금리 제일 먼저 올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맞다. 요거 제가 웰푸드팜 주식을 입고를 해 드리려고 유한타 증권에 이제 성명하고 계좌만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게 개인정보다 보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그거는 뭐였냐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는 제가 명단을 이렇게 보내면 맞냐 틀리냐만 확인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유한타 증권의 또 고객 정보 보호가 굉장히 투철해 가지고, 사실 저는 뭐 그냥 제가 딴짓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주면 좋겠지만, 또 이런 투철한 모습을 보니까 또 괜찮은, 한편으로는 또 괜찮은. 그래서 지금 어차피 시장도 나쁘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속상하실지 생각하면 이 웰푸드팜 주식 10주였나 30주였나 아무튼 제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명단은 이제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지도 올려드릴 거고 유튜브에 이 관련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유튜브는 비밀 댓글이 안 되니까 제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그 성명하고 계좌번호만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계좌번호만 있으면 또 어딘지 모르니까 증권사하고 성명, 증권사하고 그 증권사의 계좌번호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취합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이 많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라도 해드려야 제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이 나쁜 장세에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메리츠 증권 어쨌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츠주 인플레이션 시기에 이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R 캔달 스퀘어 리츠. 요게 리츠주가 이제 어떤 거냐면 개념 자체가 이렇습니다. 부동산을 사서 부동산을 개인적으로 사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5천억짜리다. 혼자는 못 삽니다. 근데 한 10,000명 정도 모입니다. 우리 5천만 원씩 이거 건물 사자. 이런 구조입니다. 그냥 큰 개념으로는. 자, 그러면 이제 5천억짜리 건물을 사서 1년에 한 500억 정도 임대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배당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자산 시장이 상승하면 갖고 있는 이런 부동산 투자 자산이 있으니까 좋은 거고, 불안할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격 상승이 없다라는 전제로 본다면 수익형 부동산이 좋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 좋은, 뭐 임대 수익이 있는 이런 게 좋은데, 리츠는 어쨌든 배당도 해주고 자산도 갖고 있으니까 뭐 여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음가짐에 또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침통해하고 이러면 꼭 정말 못 견뎌서
더러서 못 견뎌서 던지면 그게 바닥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시장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 내 계좌 까인 거 내가 욕심을 너무 부렸네. 하지만 뭐 좋은 종목들이니까 나중에 다 올라올 거고, 그동안에 스트레스 받아봤자 남는 게 없으니까 그냥 마음이나 편하게 지내련다 라고 마음 먹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재미없습니다. 사실 코로나 끝나고 한 1년 6개월 시장이 좋았는데, 그런 시기가 정말 10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적당히 좋은 건 있겠지만 아주 좋은 시장은 앞으로 10년 동안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진 플라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장세는 사실 뭐 지금 패닉 셀이기 때문에 종목이 좋고 나쁘고 이게 의미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다 같이 내리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추매를 하시는 건 지금 이제 마이너스 9%까지 왔으니까 이격이 한 번 더 쏟아지면 10%가 될 거고, 그러면 제가 물타기 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예, 저평가에 마이너스 30% 이상 이렇게 됐을 때 물을 타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볼 만한 접근입니다. 예,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데 안 빠지는 회사가 없습니다. 멀쩡한 회사들 다 지금 추풍 낙엽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내리기만 하니까. 이 대응이란 것도 그렇습니다.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해야 대응이 되는 건데, 아니면 방향성을 갖고 계속 오르든지 이래야 대응이 되는 건데, 내리기만 하는데 뭐 대응이라 할 게 없으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참 시장이 진짜 개떡 같아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예, 속이 말이 아니실 텐데 기운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일단 삼성전자도 언급이 됐으니까 삼성전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57,6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을 보겠습니다. 예, 50대 1의 액면 분할을 결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018년 1월에 50대 1. 자, 50대 1 액면 분할을 했으니까 그러면 곱하기 50을 하면 지금 가격입니다. 삼성전자의 지금 가격은 과거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50 곱하기 5, 한 275만 원 정도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래 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57,600원 하니까 싼 것 같지만 275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별로 저는 싸다는 느낌을 못 받습니다. 그 삼성전자 액면 분할 전에 지배구조 개편을 하고 이건희 회장 사망 이후에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삼성전자가 200만 원은 돼야 되는데 200만 원이 어떻게 될 것 같지? 뭐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200만 원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나스닥으로 이전하면 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많이 내려도 275만 원입니다. 거의 뭐 500만 원 가까이 갔던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가 별로 싸지도 않다. 가치 대비해서 뭐 저평가되는 게 흔한 일이니까. 그럼 바닥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57,000원 정도에서 이제 단기 한계를 보고 있었는데 거의 뭐 근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내리면 이제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 기술적 반등을 예측하는 건 그냥 범위입니다, 범위. 똑같이 추세 평행하게 그거 보고 요걸 가지고 하방에서 이렇게 저점끼리 또 폭을 잡아봤더니
한 번만 더 내리면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구나.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확률인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내려서 이렇게 감아 올린다라고 하면, 그러면 한 55,000원 정도고 65,000원 정도. 여기서도 기술적 반등으로도 20%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생기긴 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한국은행이 엇박자를 내고 아예 그냥 다 조져버리려고 가는 상황. 이건 마치 일본의 버블 붕괴 때 연상케 하는 그런 통화 정책입니다. 일본이 이제 버블 붕괴가 되고 그리고 조금 살아나는 기미가 나옵니다. 이때 성급하게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다 파토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장기 불황으로 돌입했는데 우리도 지금 점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그림을 그렇게 그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런 건지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거의 한 번만 더 내리면 바닥이고, 이게 코스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만 더 내리면 단기 바닥은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지금보다는 나은 상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6월에 하락한 경우도 굉장히 드물고, 이게 도대체 5월 통계에서도 분명히 약세였고 일부 회복했는데 6월에 왜 이렇게 조사버리느냐. 뭐 지금 글로벌 시장 전체가 약간 같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 어떤 큰 손들의 이탈이라고 본다면 7월, 8월 유태인 휴가 기간까지 뺀다고 하면 반등도 제대로 나오겠냐 하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게 될 정도로 상태가 나쁩니다, 시장은. 그래도 뭐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고전을 하고 손실을 보고 그렇지만 과거를 쭉 돌이켜 보면 결국 실적이 따라주는 가치가 있는 그런 멀쩡한 종목들은 다 본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종목만 갖고 있으면 본전을 찾는다. 한 2에서 3년 정도 걸리겠지만 본전의 이자까지 받을 것이다. 제가 이거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2, 3년 이렇게 본전 이자 받는 과정에서 내 종목은 왜 이렇게 안 올라? 이게 마이너스 30, 40, 미쳐버리겠네.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건강만 해칩니다. 이 과정에서 본전을 찾아도 건강에서 손실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신 쪽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인내심을 지키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은 굉장히 훌륭한 사업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이 메리츠증권이 중소형 증권사였습니다. 메리츠가. 근데 기가 막히게 성공해가지고 자본 확충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대형 증권사가 됐는데, 근데 이게 좀 떡잎부터 그럴 만한 어떤 가능성이 보였던 게, 예전에 제가 잘 아시는 분께서 아주 오래전입니다. 2008년, 9년 그때 현대증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KB증권인데 현대증권하고 메리츠하고 여기 메리츠증권하고 여기에는 1억을 맡기고 여기는 3억을 맡겼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위탁 매매를 했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3억이 되고 이게 5천만 원이 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메리츠가 잘 관리를 하나 보다. 물론 이제 존리 문제를 보면 메리츠도 좀 아쉽긴 한데, 네, 그래도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는 수익 다변화라든지 그리고 이 중소형 증권사를 대형사로 이렇게 키워왔던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나쁘다 보니까 아무리 긍정적으로 봐도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금리 1%, 2% 올라도 사실 부동산 쪽에서는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뭐 입지가 문제지 대출 무서워가지고 집 살 사람이 안 사고 뭐 그렇다 해도 보통 청약 경쟁률이 뭐 50대 1 정도 나온다라는 상황이면 금리가 올라서 내 영향 받기야라고 빠지더라도 뭐 한 20대 1은 나오는 거니까 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투자증권하고 메리츠증권하고 그 브릿지라든지 건설 쪽에 그 브릿지라든지 아니면 PF 쪽으로 자금을 많이 투입하고 그게 쏠쏠하게 실적에 기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수수료 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더해지니까 이익 안정성 측면에서도 좋고, 그리고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서 저평가 상태에 실적 대비 자산 가치 대비해서 다 저평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지금 메리츠 증권이 시장 때문에 내렸지만 뭐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시장 안정되면 뭐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추세를 깼으니까 추세를 돌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할 겁니다. 그래도 다른 종목, 실적이 안 나오는 이상한 종목에 비해서는 충분히 좋을 거고. 네, 그리고 ESR 캔달 스퀘어 리츠. 네, 리츠에 대해서는 이제 요 내용이 지금 시가총액이고 자산이 그만큼 된다. 그리고 분기에 돈을 받는데 대략 한 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산이 1조 1조. 예.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400억 정도. 그럼 이걸 다 배당으로 돌리면 4%. 그렇게 따지면 뭐 시총 1조인데 영업이익 1000억 내는 회사들은 사실 뭐 그게 실속 있는 실적이라면 배당 한 6%, 7%, 8% 가능할 겁니다. 네, 그런 어떤 잠재력이 있는 거고, 이 리츠는 일단 뭐 고평가 상태로 보여져서 리츠 자체는 괜찮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딱히 리츠주 중에서도 좀 저평가된 종목도 있으니까 딱히 뭐 좋다고 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리츠는 좋은데 이거보다 ESR 캔달 스퀘어 리츠보다는 좀 저평가된 리츠, 수익성이 좋은 리츠, 검증된 리츠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츠는 사실 그 주가가 변동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뭐 배당 수익도 일정하고 그런데 주가가 움직이는 건 결국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러면 이제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같이 상장되어 있는 입장으로 인해 많이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리츠 중에서도 더 싸게 사서 더 좋은 리츠를 살 수 있으니까 더 싸게 좋게. 지금은 이제 다른 리츠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츠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진 프라임. 예, 우진 프라임이 에너지 잘 모아가다가 결국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운인데, 에너지를 많이 모은 종목일수록 방향을 정하면 거기에 많이 방향성이 장기간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진 플라잉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시가총액이 680억으로 떨어졌는데 실적 내는 거 작년 기준으로 225억 냈으니까 굉장히 준수하고 올해도 좋은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은 뭐 그냥 시장 때문에 묻어가는 하락이고, 이 하락이 수습이 된다라면 적어도 한 4,000원대 회복은 할 거니까 물타기 전략이란 건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격이 개별 종목은 2배로 봐야 되는데 23%로 이미 과매도 이상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타기 하셔가지고 물론 우진 프라임의 비중이 10%를 안 넘는다는 전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30% 갖고 있다 이러면 물타기 하면 60%가 되니까 비중이 굉장히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물타기 하시는 거 괜찮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낙폭이 큰 거 맞습니다. 에너지를 모았다가 빠졌으니까.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요즘 뭐 근데 이녹스가 계속 빠진다고만 하시는데 시장 자체가 계속 빠졌으니까 그런 거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녹스 첨단 소재가 분명히 주가가 하락해서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 상태가 맞으니까
그리고 아까 우진 플라임처럼 뭐 이렇게 아니 우진 플라임 전에 뭐였지? 생각이 안 나네. 그 앞에 종목처럼 예, 이렇게 추세가 한번 망가지면 회복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가 가격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뭐 지금 당장 사야 된다? 뭐 기술적 반등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까지 밀리면. 근데 그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쌍봉 찍고 죽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참의 기간 조정을 받고 이 가치가 시장에서 공감대를 쌓고 형성이 되는 그 시기까지는 또 기간 조정을 받고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힘드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이녹스 첨단 소재는 나쁘지 않고 실적 대비 저평가고 주가 하락이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 지금 타이밍 매수 타이밍으로는 단기 반등 노리는 건데 단기 반등은 이거보다 훨씬 잘할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 성격이면 예, 이녹스 첨단 소재를 공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예,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보입니다. 네, 상보는 계속 잘 해오고 있고 1분기에 소폭 흑자 나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 상보가 이제 어떤 미래 사업 가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작용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게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으니까 그런 작용으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가 꼬그라진 상태입니다. 예, 상보는 뭐 기존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 그리고 신규 사업의 매출 증대 예, 그리고 뭐 중국 공장 매각 재매각 등등 가능성 등등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예, 상보가 어쨌든 시장 관심을 받기는 충분한 종목인데 요즘 시장에 너네 너무 비싸 요런 이제 인식이 작용하다 보니까 지금 같이 예, 조정을 받는 정도의 성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보가 그래서 뭐 단기 낙폭이 커서 기술적 반등을 하고 앞으로 미래 사업이 예, 두각을 나타내고 이렇게 된다면 예, 이전과 다른 평가가 가능한데 현 상태에서는 크게 기대할 부분이 없다. 예, 뭐 어떤 대부분의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참 뭐 참담할 정도로 마이너스가 많은데 예, 이렇게까지 시장이 이제 빠지는데 고작 뭐 매도 규모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결국 투자 심리가 흔들린 주주랑 같이 있는 종목들은 더 고통을 받고 예, 아주 투자자로서 본분을 잘 지키고 투자 심리 이런 거에 문제가 없도록 해둔 그런 주주들이 많은 종목들은 잘 버티고 예,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스트레스를 최소로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신규 매수 예, 분명히 이제 저가 매수라는 건 싸게 사니까 좋습니다만 가능하면 꼭 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분할로 진행하시는 게 좋고 그냥 뭐 싸니까 사볼까 이 정도 생각이신 분들은 나중에 오르더라도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공략을 해서는 지금 스트레스 안 받고 이 시기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신중하게 잘 대응을 하시고 앞으로 그냥 단순히 금방 좋아지는 일은 없을 거고 그래서 한 2-3년 계속 고생하고 나쁜 장세에서 시달려야 된다. 한국 증시에 투자한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그런 말을 들어도 공감이 될 정도여야 한다. 이런 걸 각오를 하고 시장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